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미아 세무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오신 만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준비한 것은 실제 저희가 법인에 쌓여있는 잉여금을 어떻게 또 엑시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떻게 잘 관리하면 앞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테마로 두고 6가지 정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미처분 잉여금은 과연 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처분해야 하는 이유는 또 뭘까라고 한번 살펴본 후에 잉여금은 투자를 해도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배당 전략이라든지 또는 잉여금을 뭐 대표님들보다는 자제분들에게 좀 더 많이 줄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려면 지분율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걸 위한 저가 종류 주식 전략,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쿠쿠 하면 쿠쿠 홀딩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홀딩스를 만들 수 있는 지주회사 전략,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것 또한 이슈가 되고 있죠. 자기 주식 전략. 이렇게 해서 한 6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미처분 잉여금이 무엇이냐라고 하시면 홈택스에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업은 일단 영속성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와 단기와 차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에 이월된 잉여금하고 거기에다가 단기에 열심히 영업을 해서 얻은 이익, 그걸 더해서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고 부릅니다. 기업이 이 벌어들인 잉여금 중에서 뭐 배당을 하거나 또는 다른 잉여금으로 처분하거나 해서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작성을 하게 되죠. 여기 세무사님들 계시니까 아마 잘 아실 거고요. 이러한 잉여금은 사실 어떤 목적이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배당으로도 쓸 수 있고 또 소각 대금으로도 쓸 수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하지 않은 것은 차기로 이월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잉여금을 우리가 왜 처분해야 하는지 2가지 사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이제 평택에 계신 제조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정말 30년이 넘는 동안 열심히 일하시면서 매년 임직원들이 열정을 다해 일했죠. 한마음 한뜻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뭐 배당이라든지 잉여금 환원 이런 것들은 사실 꿈도 못 꾼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항상 건강하셨지만 뭐 제조업은 내일을 알 수 없다 하시면서 항상 고민하시더니 결국 일어나질 못하셨고 이 기업은 대부분 대표님이 주식을 보유하고 계셔서 자녀분은 또 공무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회사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웠던 거는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 직원들의 이제 계속적인 어떤 고용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이게 어떻게 보면 미처분 잉여금이 너무 커서 기업 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상속세 부담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근데 가업 승계를 하는 어떤 뭐 좋은 기업들도 다 상속세 부담 때문에 문제를 많이 삼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다른 기업은 여기는 이제 35년 동안 했던 시흥에 있는 업체입니다. 여기는 마찬가지로 굉장히 열심히 일하셨어요. 근데 앞에 기업과 달리 이 기업은 매년 이익의 일부를 임직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걸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나눠주고 배당도 또 꾸준히 하셨고 뭐 우리 사주 조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직원들은 또 열심히 일하면 복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 유발을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10년, 20년 근속할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많이 유발되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잉여금을 계속해서 처분하고 계셨기 때문에 승계 또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의 처분이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지식의 전달이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잉여금을 처분하기 위한 배당 전략. 잉여금 하면 배당입니다. 근데 우리가 배당을 못하는 이유는 세금 때문이죠, 사실은. 세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배당이 뭐냐라고 보면 상법 462조의 배당이 나와 있습니다. 배당은 기업의 이익을 출자자나 주주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배당 가능 이익은 재무제표를 보면 순자산가액에서 자본금 빼고 또 잉여금 빼고
그리고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뭐 미실현 이익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빼고 나면 남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그냥 배당 가능 이익이라고 합니다. 미처분 잉여금상. 그러면 이 배당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는 정기 배당.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중간 배당. 예를 들어 상장기업 같은 데는 분기 배당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하나는 금전 배당 또는 현물 혹은 주식. 또 하나는 이익 배당, 감액 배당, 또 차등 배당, 균등 배당. 이렇게 크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정기 배당은 우리가 매년 말 결산할 때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서 배당을 하게 됩니다. 중간 배당은 반드시 정관의 규정을 두시고 매년 1회 기준일이라는 걸 정해서 실제로 이사회 결의로 하게 됩니다. 배당은 시기를 분산하고 또 받을 주주와 회사 자금의 부담을 보고 시기에 맞춰서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가 금전으로 하는 현금 배당. 대부분 현금 배당 많이 하시죠. 그리고 요즘은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을 많이 배당합니다. 그걸 현물 배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물 배당을 하려면 정관에 반드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식 배당. 주식 배당은 실제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잉여금으로 신주를 발행해 줍니다. 이익 배당 총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이렇게 상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요즘 또 중요한 게 감액 배당입니다. 감액 배당은 자본 잉여금이나 또는 이익 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을 감액 배당이라고 합니다. 위에 있는 이익 배당은 일반적인 미처분 잉여금을 가지고 하는 배당입니다. 여기 세무사님들 계시니까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이 감액 배당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약에 외부에서 투자를 받으면 밸류가 올라갑니다. 액면이 5,000원이지만 우리가 가치를 평가해서 100만 원에 만약에 투자를 받았다. 한 주당. 그러면 액면을 제외한 발행 가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합니다. 그 초과금은 자본입니다. 자본. 우리 회사의 자본. 그래서 자본을 가지고 배당을 하면 실제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과세가 계속 안 되고 있었는데 올해 세법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내년부터는 한도가 생깁니다. 한도가. 제가 이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2023년부터는 감액 배당을 받을 때 아까 보시면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 이제 100만 원에서 5천 원을 빼면 얼마가 되죠? 999만 5천 원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감액 배당을 받으려고 봤더니 우리 자본금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100만 원 한도로만 감액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뀝니다. 지금은 내가 100만 원 가지고 있지만 999만 원을 받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100만 원이 마이너스로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건 인정을 해줍니다. 지금은. 약간 뭐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근데 앞으로는 인정을 안 해서 올해 만약에 우리 재무제표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다. 그러면 올해 반드시 감액 배당을 하실 것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감액 배당은 이렇게 재원을 보시면 우리가 아마 이 T자형을 많이 보셨죠? 자산, 부채, 자본. 이 자본 안에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중에 자본잉여금, 이익준비금은 저희가 현금 배당할 때마다 10%씩 쌓는 게 있어요. 그걸 이익준비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것을 감액배당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감액배당은 여기 보시면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총액이 우리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익잉여금은 아니지만 배당을 할 수 있도록 상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균등배당과 차등배당. 차등배당이 지금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안 된다기보다는 증여세 부담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증여세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차등배당의 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법인이 차등배당을 하면 굉장히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균등배당은 이미 아시겠지만 지분율대로 그리고 차등배당은 지분율과 다르게 배당하는 겁니다. 근데 차등배당은 우리가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게 되어 있지만 차등배당은 주주들의 어떤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주총회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 되고 대주주 전원이 참석해서 대부분 아마 가족기업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포기하고 자녀분들, 지분이 낮으신 분들이 차등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주주가 일부 권리를 포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포기를 했지만 이것을 증여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법상 차등배당 자체가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예. 근데 지금은 세법상 증여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등배당은 증여와 소득세를 다 계산해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이 제일 중요한데요. 주주 전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배당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미처분 잉여금을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을지. 결국은 세금은 가처분 소득에서 발생하거든요. 똑같은 세금을 내더라도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가처분 소득이 높아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미성년 자녀 또는 소득이 없는 자녀를 활용한 배당.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6천만 원을 배당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연봉 1억인 분은 한 30% 세율을 과세받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자녀들은 15.4%면 이제 완료가 되는 거죠. 그만큼 가처분 소득이 올라갑니다. 만약 대표님이 연봉 1억이신데 6천만 원 받으셔서 자녀한테 주신다 그러면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배당은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까 이제 미처분 잉여금을 처분해야 되는 이유에서도 보셨지만 계속 쌓여 있으면 한꺼번에 배당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5억을 일시에 배당하면 아무리 소득이 없는 자녀라도 한 30% 세금은 내야 되지만 1억씩 매년 한다면은 15.4%면 배당 소득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인에게 3억을 하느냐, 3인에게 하느냐, 뭐 아주 상식적인 거죠. 그래서 나눠서 그러니까 모든 세금은 나누는데 사실은 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차등배당. 차등배당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등배당을 하려면 일단은 자녀의 지분율을 높여야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은 증여세가 나오니까 증여세가 없는 법인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차등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명주식.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신 대표님 분들은 이렇게 뵈니까 이제 젊으시고 그래서 뭐 차명주식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가업승계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오래 전부터 어쩔 수 없이 생긴 차명주식들이 있습니다. 그 차명주식을 이제 배당 통해서 이 배당은 차명주식이라는 거를 거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근데 배당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거증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배당은 실질 주주 거기 때문에 배당해주고 실질 주주가 다시 환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 아니니까 돌려주는 거겠죠.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제 소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왜 배당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배당을 통하면은 순자산 가치가 조정됩니다. 저희가 이제 법인이기 때문에 재산이 주식입니다. 주식. 근데 주식의 가치는 예전에는 순손익과 순자산을 가중평균해서 그대로 계산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손익이 마이너스가 되면 그만큼 주식 가치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순자산의 80%를 하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하지 않는 한 쌓여있는 잉여금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순자산 가치를 조정하기 위해서 배당은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배당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가지급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상환할 수 있는 뭐 출처도 마련할 수 있고요. 또 주식을 정리하면 세금이 나올 거니까 그 세금도 배당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제 여기 계신 대표님들이나 세무사님들은 본부장님이나 이제 단장님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또 이제 습득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잉여금 환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본금 범위 안에서 잉여금만 줄이면서 소각을 할 수 있는 방안, 흔히 이제 CEO 소각 또는 신자본 환원 이런 말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증여를 통해서 소각하는 거죠. 증여 공제를 활용한 소각. 이 부분도 실제 굉장히 좋은 솔루션입니다. 지금 뭐 과세 관청과 어떤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은 뭐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주식 소각을 통해서 상속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상속 감자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상속이 일어나면 상속 주식을 평가해서 그 평가한 금액으로 감자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합니다. 배당을 할 때 항상 이제 주의하셔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알아서 그냥 배당을 하다 보면 가끔 위법 배당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위법 배당은 실질적으로 가지급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정말 우리 기업에 있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많이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배당을 결의하셨는데 갑자기 돈이 없어서 우리 배당하지 말자 많이 질의를 하세요. 그래서 배당 안 해도 됩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그러면 실제로 배당을 안 하셔도 잉여금 처분 결의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지급시기 의제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세금은 부과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제 하자가 생기거나 했을 때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절차들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또 이제 가끔 뵈면은 배당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또 하시는 분이 계세요. 대표님들이 배당을 했더니 1억 하라고 해서 1억 배당해서 15.4%만 내는 줄 알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원천징수로 끝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비용 처리가 되는 줄 아세요. 배당을 하면. 왜냐하면 돈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참 우리 회사는 안 그러겠지라고 하시지만 실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의를 했는데 취소했다가 세금이 안 나오겠다 생각했는데 세금만 또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차등 배당을 했는데 위법 배당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주들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관의 규정이 없이 중간 배당이나 또는 현물 배당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실제 가지급으로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조건 배당하신다고 지분 율대로 하다 보면은 부모님이 이제 배당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게 상속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처분 소득도 늘어나고 실질적인 잉여 관리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저가 종류 주식 전략입니다. 아까 이제 차등 배당을 하려면 자녀분들의 지분율을 올려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조건부로 우선주를 증자하는 겁니다. 지금 미성년 자녀가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의 시가로 하면 주식을 한 주밖에 못 갖겠지만 조건부를 붙여서 평가를 하게 되면 최소 2주 이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우선주 증자. 요거는 실제 이제 시가로 불균등 증자하는 것보다 2배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상증세법, 이렇게 세법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주식가치 평가는 아마 다 아실 거기 때문에 상증세법 기본 통칙을 보면 조건을 붙이면 실질적으로 순자산 가액에 잉여금을 빼게 돼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보면 기업 가치가 굉장히 높고 순자산이 높은데 대부분이 쌓여있는 잉여금입니다. 실제로 가치가 한 300억 됐는데 그 중에 200억 정도가 미처분 잉여금이면 실질적인 순자산은 한 100억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100억으로 평가를 한다면 300억보다 훨씬 많은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겠죠. 요게 이제 상증세법 기본 통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만 여기 보시면 이제 신입주주라는 말이 있죠. 신입주주. 신입주주는 실질적으로 출자 지분을 처음 취득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종류 주식을 발행해서 아까 이제 조건부 저가 종류 주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익 배당이나 자녀재산 분배에 관한 종류 주식. 요즘 차등 배당이 안 되다 보니까 우선주 발행을 통한 차등 배당 효과를 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회사가 이익 배당에 대해서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예를 들면 외부 투자가 들어올 때 우리가 뭐 전환 우선주 또는 상환 우선주 이런 것들을 발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그리고 상법에도 보면 이익 배당은 당연히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실제 상법에서 종류 주식을 정했다라고 하면 균등하게 하지 않아도 인정을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발행 주식의 종류는 보통은 저희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식이. 그래서 그냥 보통 주식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통상적으로
근데 두 가지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면 나머지는 이제 정관에 명칭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신입주주란 말을 썼잖아요. 그래서 신입주주만이 조건부 우선주 증자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보통 주식을 갖고 있어도 우선주를 발행해서 처음 들어가면 신입주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상환 우선주나 전환 우선주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해서 산정한 거죠. 이거 할 때 예를 들면 조건을 잉여금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하면 주가를 낮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근거 법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보면 상증법 이제 해석 사례에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신입주주는 실질적으로 내용이 다른 종류 주식을 배정받는 주주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종류 주식은 제1항의 경우 여기서 정관의 내용을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입주주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한 삼형제가 있었는데요. 이건 사례입니다. 삼형제가 그 중에 형님만 증자에 액면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세관청에서 불균등 증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의 시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순자산과 순손익의 가중평균을 가지고 과세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식을 들여다보니까 요거는 조건부 우선주였습니다. 그래서 시가 자체가 미처분 잉여금을 제외하고 평가하다 보니 증여이제 금액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이유는 첫째에게 많은 지분을 주고 이제 승계의 효과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그러면 우선주는 우리가 이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신자본 환원이라는 얘기를 아마 세무사님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때 보통주를 우선주로 할 수 있느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총주주의 동의를 받아서. 그러니까 우선주로 전환하고자 하는 주주는 당연히 합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주로 남는 주주도 전원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행 주식의 종류는 당연히 상법상 명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증자의 근거는 이제 정관에 이렇게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씩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숫자를 보면 좀 더 명확해지거든요. 그래서 지분율이 부모님이 거의 한 63% 갖고 계시고 삼형제가 한 12.3%씩 그리고 이 회사의 주식 가치를 평가를 해보니까 17,340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갔냐 하면요. 조건부 저가 우선주를 이제 발행한 겁니다. 발행하면서 자녀들이 주주인 관계회사를 활용한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주주인 관계회사가 10억 정도 증자를 하면서 조건부 우선주로 평가를 해보니 우리 요 앞에 보시면 17,340원짜리가 6,907원으로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순자산 가치에서 잉여금을 제외하고 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관계회사 지분을 12.64% 정도 이제 확보합니다. 만약의 경우 기존 주가로 했다면 한 5.45% 정도밖에 못 가지죠. 그러면 이후에 배당할 때도 5.45%만 배당할 수 있지만 지금은 12.64% 배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9억 2,700 나와 있잖아요. 이 금액은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거는 또 주주별로 균등하게 감액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활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6,907원이라고 평가가 되다 보니 6,907원으로 증자할 수도 있지만 액면 500원으로 증자를 한 겁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액면 500원으로 자녀 3명이 5천만 원씩 증자를 했어요. 그러면 불균등 증자가 되겠죠. 실질적으로 비싼 걸 싸게 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익은 싸게 산 사람이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익을 계산하는데 조건부로 발행했기 때문에 14,000원이 아닌 6,900원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1인당 이익이 6억 3,200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가 1인당 지분을 9.1% 확보하는 데 든 돈은 단 1억 6천이에요.
1억 6천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1인당 9.1%씩 지분을 확보하였습니다. 5천만 원은 자본금으로 넣고 1억 천은 증여세로 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분율을 확보하고 나면 부모님 지분율이 한 55% 정도 되죠. 나머지는 자녀들이 갖게 됩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요즘 많이 하는 이제 지주회사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하는 건 아닌가요? 어떠세요? 좀 이해가 가시나요? 너무 이론적으로 들어간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 지금 이제 자제분들에게 주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증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그보다는 예를 들어서 직접 증여해서 5천만 원을 줄 것이냐, 아니면 5천만 원의 증자를 할 수 있게 할 것이냐는 의사결정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직접 증여해서 5천만 원을 주면 0.28% 정도 주식을 갖게 되지만 현금 5천만 원으로 증자에 참여하게 되면 실제로 9.1%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미처분 잉여금은 결국 배당이라는 걸 통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여기 계신 대표님들보다는 이제 자제분들에게 혹은 자제분들이 주주인 어떤 법인의 잉여금을 내리는 것을 고민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저가 우선주는 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전략은 아마 이제 홀딩스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우리가 이제 홀딩스라고 하면 지주회사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지주회사는 다들 아시겠지만 법에 정해져 있어요. 뭐 자산이 몇천억 이상이고 뭐 이런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주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도 지주회사와 일반 비상장 기업을 나눠놨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나눠놔서 가끔 이제 지주회사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주회사가 되기에는 조건이 안 맞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지주회사가 되는 게 아니고 어느 회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홀딩스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홀딩스를 활용한 이제 자본 정책.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오늘의 핵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홀딩스는 이제 관계회사라는 말을 많이 쓰죠. 관계회사는 대부분 특수관계. 예를 들면 부모님 회사가 있고 자녀가 주주인 어떤 회사를 설립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회사는 부모님 회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회사의 일부 사업 부분을 분할해가지고 관계회사를 신설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승계자를 주주로 한 회사를 신설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창업 자금을 가지고 하시기도 하고 또는 창업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시기도 하고 또 세 번째는 일부 산업을 분할해서 창업의 요건이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분 자체를 나눌 수 있다면 또 창업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설립하기도 하고 이제 네 번째가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부동산 자산을 이전하기 위해서 이제 관계회사를 활용합니다. 저희가 이제 했던 것 중에 가장 그래도 좋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실제 100억짜리 부동산을 가져가면서 배당소득세는 하나도 내지 않은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타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분할 너무나 잘 아시죠? 부모님 회사의 사업 부문 하나를 분할해서 관계회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분할은 세법적 검토가 물론 필요합니다. 뭐 적격 분할이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예 그냥 자제분이든 누구든 이제 창업을 하는 거죠. 요즘은 이제 청년 창업이란 제도가 많이 생겨서 젊은 분들도 창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창업을 통해서 관계회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 이걸 먼저 설명드리는 이유가 홀딩스라고 해서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법인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산을 이전해 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중에는 이제 업무무관 자산들이 많아요. 뭐 임대부동산이라든지 또는 금융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옮기는 전략입니다. 그냥 옮기면 세금을 내야 되지만 잘 옮기면 취득세만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세무사님들 잘 아시겠지만 가장 정통적인 방법입니다. 자녀 회사를 만들어서 주주 구성은 승계 자녀로 구성하고 그 회사를 키우는 거죠. 일감 몰아주기니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키워서 점차적으로 관계회사로 매출 매입을 올리고 그리고 나서 관계회사와 모회사의 합병 비율을 계산해서 기업 가치대로 M&A를 해서 승계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매출을 옮기거나 이런 게 좀 쉬웠지만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실제 해보니까 거래처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중견기업 입장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정말 다이렉트로 이렇게 법인을 성장시켜서 옮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자본 거래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자녀 회사 그리고 부모 회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제 가업 승계나 가업 상속을 통해서 주면 세금이 절세되죠. 어떻게 보면 가업 상속은 점점 확대될 거고 가업 승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가업 승계를 할 수 없는 자녀분들이 요즘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부모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분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직업이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까 부모님 기업을 이어받기보다는 오히려 부모님 기업에 난 이익을 자녀에게 옮겨서 좀 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많이 또 고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은 부모님의 주식을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10년간 합산되는 건 아시죠? 10년간 합산되고 또 상속 재산에도 합산됩니다. 근데 자녀에게 하지 않고 그냥 자녀의 회사, 법인에다가 이제 부모님의 주식을 증여합니다. 그럼 법인은 실질적으로 증여세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안 내고 대신 법인은 법인세라는 걸 냅니다. 그 법인세는 20%죠. 보통 일반적으로 22%, 2억까지는 10% 이렇게 내고 내년부터는 이제 뭐 5억까지 10%니 이런 말씀이 있지만 이 배당소득은 거기에 해당은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자회사에다 이제 증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주식을 자녀 회사에다 증여하면 법인은 이제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공짜로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이익을 가지고 실제 부모 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그럼 주주가 되면 할 수 있는 권리들이 굉장히 많죠. 배당도 받을 수 있고 내 주식을 회사에 팔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부모님의 주식을 팔 수도 있겠죠. 많은 양을 줄 수 있다면 법인세만 내고 다 주면 돼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100억짜리 갖고 계신데 자녀 2명이 주주인 회사에 100억을 줬어요. 그럼 단순히 생각하면 자산 수중 이익이 생긴 법인은 100억에 예를 들어서 세금을 냅니다. 법인세를. 그러면 이익을 보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누군가요? 자녀죠, 자녀. 자녀는 가만히 있었지만 우리 기업에 주식이 굴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법에서 여기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뭐라고 걸어놨냐면 우리가 이제 부모님의 주식을 받은 이 법인을 특정 법인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특정 법인으로 딱 특정해 놓고 그 법인에 있는 주주들이 이익을 보는 것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라는 거는 10년 합산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증여를 하고 지금 만약 증여세가 발생하면 대부분 50%씩 세금을 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증여세를 무조건 내는 게 아니고 1인당 1억을 하한으로 뒀습니다. 상한으로 뒀습니다. 상한으로. 그래서 지금 2명 자녀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 부모님들이 줄 수 있는 주식은 한 2억 정도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한 12명 자녀로 이루어진 홀딩스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한 건데 그러면 12억만큼은 무상으로 법인에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 주주들은 1억 원까지밖에 안 생기기 때문에 1억 원이 안 생겨요. 법인세를 빼면. 그래서 실제로 12억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장점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여는 합산이 됩니다. 10년 동안. 근데 법인에 주는 증여는 1년씩 카운팅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만약에 10명이라서 홀딩스를 10명의 자녀로 만들었다고 가정하면 1년에 10억씩 줄 수 있는 거죠. 그럼 100억을 주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은 법인세만 냅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이 자녀 법인을 통해서
부모님 회사에 쌓여있는 잉여금을 자연스럽게 옮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옮기는 것도 뒤에 나오지만 우리가 법인세를 내고 또 배당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로스업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배당을 받을 때도 일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법인은 이중과세 조정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표에서 자녀 2명인 회사가 부모님의 회사의 주식을 다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은 자녀 회사만 100% 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배당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 법인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인터넷을 이렇게 쳐보면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게 역합병입니다. 역합병. 그 지주회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잉여금을 전부 그쪽으로 옮긴 다음에 거꾸로 보통은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주회사가 모회사고, 그렇죠? 그리고 영업을 하는 회사가 자회사입니다. 근데 요즘은 거꾸로 자회사의 주주가 모회사인데 그 모회사의 주주가 자녀다 보니까 역합병을 해버리면 실제 부모님 회사의 주주가 자녀로 자연스럽게 승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 많이 활용을 합니다. 차등배당은 이제 뒤에도 나올 건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개인 간의 차등배당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증여세입니다. 증여세.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인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등배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계는 있죠. 그 한계만 잘 지킨다면 매년 차등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12명 자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녀들은 다 외국에 있어요. 외국에 있어서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외국에 있는데 10% 이상 주식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12명 나누니까 9%대가 나와요. 그래서 12명 나눠서 실제 12억씩 이제 차등배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차등배당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설명드린 내용을 좀 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출자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매각은 기존의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이 파는 거고요. 출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가 우선주 증자를 하든 또는 주식 발행 초과금을 만들어서 감액 배당을 하든 이런 식으로 이제 출자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모법인은 이제 부모님 회사예요. 부모님 회사가 주식 가치를 조정해서 관계회사로 매각하는 방법 또는 출자하는 방법 이런 자본 이동을 통해서 이제 승계까지 이어집니다. 따라서 세금을 20% 수준에 맞추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낼 수는 없고 최소 수준이 지금은 20%입니다. 근데 이 20%가 실효세율로 따지면 다시 10%대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유리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승계자녀가 직접 가져오는 게 아니고 관계회사를 통해서 이제 가지고 옵니다. 물론 이제 뭐 대금 지급이나 이런 부분은 뭐 세무사님들 계시니까 잘 해주시겠죠. 장기 할부를 통해서. 근데 그 재원은 어디서 오냐면 부모님 회사에 잉여금을 가져다가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승계 자녀가 지배하고 또 관계회사 구조 가져가는 거고 뭐 4번은 이제 포합 주식이란 말을 썼지만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부분 이상 가지고 있으면 그 회사와 합병을 했을 때 굉장히 유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한하고 있어요. 2년 이상 가지고 있으라고. 하지만 100% 자회사가 되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인터넷 딱 치면 100% 자회사 되는 순간 역합병을 그냥 해버려요. 그래서 자녀에게 승계를 합니다. 그리고 뭐 적격합병 사후 관리는 당연히 여기 세무사님들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차등배당입니다. 법인으로 과연 차등배당을 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등배당의 문제는 증여세였기 때문에 법인은 증여세가 없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녀 법인에게 당연히 이제 자녀에게 차등배당 할 것을 우회적으로 하는 거죠. 자녀 법인을 통해서 차등배당을 합니다. 이때는 특정법인 증여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이 특정법인 증여이익이라는 게 굉장히 마술 같은 겁니다. 잘 활용하면 그래서 특정법인 증여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배당을 포기한 금액에서 법인세를 빼고 계산했을 때 자녀의 지분율을 곱해서 1억이 안 되면 증여이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1억이 안 되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다시 카운팅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100%인 주주라면 1억이 안 되도록
특수관계자 1인당 1억. 그러면 주주수가 많을수록 훨씬 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물론 이제 사후관리를 하다 보면은 사후관리는 뭐냐 하면 부모회사의 사업 부분을 자녀회사로 분할 합병해서 자녀회사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는 거죠. 이 방법이 배당을 통해서 자금이 들어와서 자산을 사도 늘어납니다. 뭐 기업을 해서 이익을 해도 늘어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이것도 또한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자녀 법인이 부모님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으면 법인세를 과연 다 내느냐? 다 안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영리 법인은 제외합니다. 가끔 이제 재단 법인이 뭐 배당을 받아도 가능합니까? 라고 여쭤보시는데 비영리 법인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라는 걸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은 또 배당세 공제라는 걸 적용하니까 적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을 제가 사실 계산식을 넣을까 말까 했는데 오늘 이제 세무사님들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우리가 배당금을 받으면 그 배당금이 바로 그냥 입금불산입이 되는 게 아니고요. 차입금 이자를 빼줍니다. 그래서 배당금 받아서 지급이자 적수라는 건 다 아시죠? 연간 적수니까 365일 요겁니다. 그래서 수입배당금에서 지급이자에 우리 자산 중에 타회사 주식이 가지고 있는 비율을 계산해서 그 금액만큼을 입금불산임률을 곱합니다. 이 율은 30%부터 100%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율을 곱해서 입금불산입액을 계산합니다. 근데 이 밑에 보면 지급 법인별로 이제 각각 계산합니다. A 회사, B 회사, C 회사, D 회사 있으면 합치지 않고 하나하나 나눠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리고 자산 총액 이제 적수는 우리 기말의 재무제표 보면은 자산 나와 있거든요. 그 자산 총액에 보통 365를 곱해서 적수를 구합니다. 그리고 주식은 뭐 세무상 주식가액 적수로 계산하고요. 지급이자는 가장 이제 지급이자가 많은 게 인정이자들이거든요. 가지급금 인정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빼줍니다. 차입금 이게 지급이자가 크면 클수록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임은 줄어듭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가 이제 선순위 부인이자 뭐 다 아시겠지만 일단은 실제로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빼줘요. 뭐 비영업대금 이익이라든지 이런 거에 발생하는 이자 이런 거는 빼고 나머지는 또 더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어떤 책을 보면은 차입금 지급이자가 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차입한 것에 대한 이자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뭐 비영업대금 이익의 가지급금 이자나 이런 걸 제외하고는 다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수입배당금의 이제 범위를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이 뭐냐 하면 흔히 말하는 그냥 이익배당금이에요. 잉여금에 대한 배당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세무사님들 잘 아시겠지만 의제배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실제로 배당은 아니지만 의제배당인 것. 우리가 이제 주식을 소각해도 차익에 따라 의제배당이 발생하죠. 그 의제배당도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인이 1,000원의 주식을 취득해가지고 100만 원에 팔아서 그 차익이 생겼으면 의제배당이에요. 근데 이걸 다 과세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의제배당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소각하는 대가에서 취득가액을 뺀 게 의제배당이죠. 그러면 의제배당도 배당과 똑같이 실질적으로 차입금 이자 빼고 그리고 입금불산임률을 곱해서 법인세를 절세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인이 이제 자기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법인 외에 주주에게 이제 한 경우 뭐 이런 가액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합병이나 피합병이라 넘어가고요.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모든 수입배당금을 다 입금불산임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당 출처에 따라서 해주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유동화 전문회사 뭐 이런 데 투자도 많이 하시거든요. 소득공제 대상되는 건 빼요.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1, 2번은 좀 특이한 경우예요. 우리가 일반 회사에서 뭐 프로젝트 금융 투자 회사에 투자한다거나 이런 일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3번은 가끔 많이 놓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투자를 한 법인이 100% 면제를 받는, 예를 들어 청년 창업을 한 법인에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법인세 100% 면제 받잖아요. 거기는 그런 회사에서 받은 배당은 입금불산이 적용을 안 해줍니다. 가끔 이것 때문에 추진되는 사례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도권에 있다가 수도권 밖으로 가면 100% 감면해주는 기간이 있고 또 50% 감면해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100% 감면해주는 기간은 그 기간에 발생한 이익을 배당받아도 수익금액 입금불산입 안 해줍니다. 그것도. 그리고 네 번째가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요즘 이제 시행을 하거나 건설하기 위해서 두 회사가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동업기업이 파트너십이라는 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동업기업 과세특례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도 마곡지구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두 개의 기업이 만나서 하나의 개인 사업자를 만듭니다. 저거는 이제 세무사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동업기업이 돼버리면 이 동업기업은 실제로 이익이 발생해도 신고를 하지 않아요. 부가세만 신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에 우리가 투자했다고 해서 배당을 받으면 과연 입금불산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배당을 받는 법인. 2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중간 배당을 하려고 2021년 11월 1일 날 주식을 취득했어요. 홀딩스가. 그리고 12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배당을 했습니다. 근데 취득 시기로부터 따져보니까 3개월이 안 돼요. 그러면 배당을 받더라도 수익금액 입금불산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당을 받고 싶다 그러면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미리 주식을 취득하셔야 돼요. 요거는 많이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배당 기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은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입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법인세법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제배당도 사실 입금불산입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제 이익준비금이나 또 이런 것들을 무상주 받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상주 받은 경우는 이제 세무 조정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이미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특례. 이거는 이제 일반 비상장법인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홀딩스라는 것을 만들고 배당받는 게 굉장히 좋은 제도는 맞습니다. 내년에 법이 바뀌면 50% 이상 지분만 갖고 있어도 세금을 하나도 안 냅니다. 100% 옮길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의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산 방법은 한 번 더 살펴보면 수입 배당금에다가 입금 불산입률. 보통 지금은 30%, 50%, 1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차입금 이자 지급 상당액을 빼고 계산합니다. 차입금 이자 지급 상당액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요 식을 감안해서 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회사가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우리 회사는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다. 100%. 그럼 베트남으로부터 받은 배당도 수익금액 입금 불산입이 되느냐 이렇게 여쭤보십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듯이 내국법인만 가능해요. 외국법인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금 불산입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권상장 법인 그리고 비상장, 우린 대부분 비상장 법인이죠. 일반적으로 살펴보면 출자 비율이 100%면 당연히 이제 100%가 입금 불산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당받는 법인이 일반 법인일 경우입니다. 일반 법인. 일반 법인일 경우 실제로 50%면 대부분이 50% 미만 갖고 있어요. 관계회사들이. 50% 미만이라는 거는 단 한 주만 갖고 있어도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30%까지는 입금 불산입을 받습니다. 50%가 넘으면 이제 50%까지 받고 100%는 당연히 100%죠. 이게 이제 법안에 올라온 거는 실제 요거는 일반 법인이고요. 뒤에부터 볼게요. 여기는 지주회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주회사. 자산과 이런 규모들이 있는 그 지주회사는 실제로 많이 빼줘요. 지분율이 이제 주권상장 법인은 제외하고 비상장 법인인데 80%만 갖고 있어도 100%, 그리고 50%만 갖고 있어도 90%를 해줘요. 근데 지주회사는 실제 우리가 접하거나 이럴 수 있는 비상장 회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법안이 어떻게 올라왔냐면 지주회사와 잠시만요. 지주회사와 요 일반 법인, 배당을 받는 일반 법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배당을 받는 그냥 법인이에요. 하나의 법인. 그 법인이 지분율도 구분을 안 하고 지금은 50% 미만이 30%로 돼 있잖아요. 법이 바뀌면 50% 이상이면 80%를 이제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좋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홀딩스를 통해서 승계를 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정말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예규들을 한번 살펴보면 수입배당금 입금물산입 적용할 때 이제 지분율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분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입금불산입률이 달라집니다. 근데 만약에 보통주를 30%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관계회사가 조건부 우선주를 발행해서 그거를 예를 들어 뭐 30% 갖고 있다. 그러면 지분율을 30%로 볼 거냐 60%로 볼 거냐입니다. 실제로 우선주를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유상감자. 이게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유상감자를 했을 때 실제 의제 배당이 생기면 그것도 입금불산입이 되느냐?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식가액을 초과해서 그 초과한 금액이 의제 배당에 해당하면 당연히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이 된다는 뜻이죠. 물론 이제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에서 제외되는 어떤 그런 것들은 뭐 3개월이 안 됐다거나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감액배당 때문에 나온 규정입니다. 감액배당은 세금이 없다 보니까 잉여금이 과거부터 쌓여온 것과 이번에 투자받았더니 주식발행 초과금이 예를 들어 50억이 생겼는데 우리는 쌓여있는 100억을 먼저 써야 되냐 아니면 50억을 먼저 쓸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50억을 먼저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총 결의에 의해서 감액배당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감액배당이 법안이 이제 완성이 된다면 내년부터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익 소각 많이 하거든요. 요즘 아마 여기 계신 대표님들도 그렇고 세무사님들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익 소각으로 감소한 주식수를 뺄 거냐 말 거냐 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익 소각을 안 하고 가만히 관계회사가 있었다면 부모님이 이익 소각을 함으로 인해서 주식수 자체가 줄어들죠. 그럼 내 지분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익 소각으로 감소한 주식수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뭐 넣을까 말까 하다가 일단 넣어봤어요. 여기 보시면 자회사 또는 배당금 지급하는 법인명을 쓰고 배당 금액을 씁니다. 그 다음에 입금 불산입률 지금은 30%부터 이제 100%까지 돼 있죠. 그리고 대상 금액 쓰고 지급이자 관련된 거. 대상 금액은 당연히 배당 금액에다가 입금 불산입률 곱하면 나오겠죠. 그거에서 지급이자 관련된 거 빼고 그러면 완성되는 금액이 나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제 비상장 법인인데 자산이 한 300억 있어요. 그리고 지급이자가 이제 10억 정도 나갑니다. 수입배당금을 이렇게 받았는데 입금 불산입액이 얼마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법인은 이제 외국법인이에요. 우리 대부분 뭐 20% 갖고 있긴 하지만 법인에서 베트남이나 이런 데 현지에 이제 투자하고 있는 그런 법인에서 받은 배당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법인은 없어요, 할 게. 나법인은 출자 금액이 60억이고 지분율이 50%입니다. 그리고 수입배당금을 4억 받았어요, 올해. 그러면 이제 계산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입배당금 4억에서 빼기 지급이자가 이제 10억이죠. 10억 곱하기 아까 이제 나왔었죠. 우리가 출자한 주식의 적수 60억에 365 나누기 우리 기말 총 자산의 적수 300억에 365 그러면 실제로 4억 빼기 이렇게 쭉 해보면은 2억이 나옵니다. 그 2억의 입금 불산입률이 50%죠. 그래서 1억이 입금 불산입이 되는 겁니다. 가끔은 이제 4억이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식을 이제 제가 넣어놨거든요. 이게 사실 이제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4억 배당 받아서 1억은 세금 안 내는 거죠. 그러면 입금 불산입하고 소득 처분은 그냥 기타 이렇게 처분합니다.
지주회사 활용할 때 이제 유의사항입니다. 인터넷 이렇게 쳐보시면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라고 나온 데가 있어요. 근데 실제 그렇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 모든 지급이자를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 중에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가지급 인정이자 이런 것들은 다 뺍니다. 다 빼고 실질적으로 이제 지급 이자만 곱해서 계산하면 되고요. 지주회사의 주주는 실제로 이제 자녀가 높게 책정하는 게 좋겠죠. 실제 사전 증여를 위해서 많이 활용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원도 최대한 많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1인당 1억 이 특정 법인 증여 이익을 항상 고려해서 지주회사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쿠쿠홀딩스 이렇게 쳐보시면 나와요. 거기서 장남에게 많은 지분을 주기 위해서 홀딩스를 만들어서 실제 승계를 잘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기업이 크면 예를 들면 뭐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혹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거긴 또 합병까지 활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보통은 주주가 있는 영업회사가 있고 이제 영업을 합니다. 하지만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면 지주회사의 주주가 우리 자녀나 가족이 되고 영업회사는 지주회사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영업회사에서 얻은 이익은 지주회사를 통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주회사가 이제 가끔은 이제 지주회사 가면 지주회사는 대부분이 이제 부동산을 많이 투자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해서 실제 영업회사에 임대료를 받으면서 이익을 창출하고 또 영업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아서 이익을 창출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주식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자기 주식은 소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양도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기 주식 취득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가 사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살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상법상 특정한 목적이 아니면 못 샀어요. 예를 들어서 합병하는데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가 있으면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사줄 사람이 없다. 그럼 회사가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어떤 뒷배경 이게 나온 이유는 에버랜드 때문에 나왔죠. 금산 분리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에버랜드 때문에 에버랜드가 이제 비상장 주식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에버랜드를 좀 이제 금산 분리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 당시에 보면 회사가 자기 주식 사는데 제한을 아예 없앴습니다. 그 시점이 이제 2012년 4월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언제든지 회사가 살 수 있다.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대신 목적이 있어요. 요즘 자기 주식 취득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상장 기업들도. 그 목적이 뭐냐면 주주가치 제고도 목적. 왜냐면 주식수가 일단 줄어드니까요. 그리고 주가 하락도 방어하고 또 하나는 이제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가업 승계를 위한 어떤 지분 조정이 필요할 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스톡옵션도 요즘 많이 하죠. 자기 주식을 가지고 스톡옵션을 많이 발행해요. 그러면 자기 주식 취득은 뭘로 하냐 하면 쌓여있는 잉여금을 재원으로 합니다. 잉여금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식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자본 충실 책임을 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다 취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잉여금이 한 100억 있는데 우리가 얼마 정도를 취득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자기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 남는 잉여금이 자기 주식 취득 금액보다 커야 돼요. 예를 들면 100억이 있는데 우리가 50억을 취득하면 50억이 남잖아요. 거기에 올해 당기순이익을 합치면 커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자본 충실 책임을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이제 세금이 있겠죠. 세금. 자기 주식 취득 시 세금은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기 주식 취득 행위만 가지고 양도세다, 배당소득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목적이 내가 보유하고 있다가 언젠간 처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회사가 이제 자산으로 계속 가지고 가면 양도가 됩니다. 양도 파는 사람은.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내고 증권거래세를 내게 되죠. 그래서 자기 주식의 자산성을 인정합니다. 근데 자기 주식을 회사가 가지고 있으면 업무무관 자산으로 봅니다. 이거는.
그래서 가업승계할 때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소각. 자기 주식을 사서 태워버리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주식 수가 줄어듭니다. 대신에 이제 이때 세금은 원래 취득가액하고 소각 대가와 차액만큼을 의제배당으로 이제 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제 예를 들어보면 자기 주식 취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뭐 자녀 지분을 올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자기 주식을 취득하고 나서 저가 증자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기 주식은 내가 내 걸 샀기 때문에 그 어떤 의결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만약 배당을 해도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살을 깎아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못해요. 그러다 보니 자기 주식 취득해서 자기 주식은 그림자 같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림자처럼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2025년 이후 취득가액 특례. 요즘 이게 이제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고 있죠. 세무사님들 아시겠지만 주식을 증여받아서 1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 실질적으로 취득가액을 과거 증여한 자의 취득가액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만약에 배우자분께 증여해서 배우자분이 5년 내에 팔면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가액과 과거 취득가액 중에 작은 걸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내년부터 10년으로 늘어난다고 하고 있죠. 근데 주식은 없어요, 아직. 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산이 다 열거돼 있는데 주식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주식 취득가액 특례라고 해서 2023년부터 원래 적용하려고 했었는데 요즘 이제 가장 관심이 있으신 부분이 투자소득세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라서 거기 안에 이 법이 들어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냥 25년으로 이월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적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말은 1년 내에 팔아도 된다라는 의미죠, 지금은. 그래서 만약에 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자기 주식은 증자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주식 가치 자체를 줄여서 그러니까 원래 자산을 100에 샀는데 가만히 있어도 이 자산이 70이나 80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 100을 자녀에게 직접 주는 것보다 70이나 80으로 줄여서 주는 게 아무래도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효과를 여기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했던 사례인데요. 희석 전보다 30%에서 50%까지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이제 뒤에서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런 주식은 현물로 배당하거나 이제 직원 복지를 위해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 취득할 때는 가끔 이제 저희가 보면 세무사님들이 이제 상법, 세법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보시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총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매매 계약하면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계약서 하나 쓰면 끝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자기 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 요거 한번 이제 예를 들고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조금만 이제 힘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분이 원래 100%를 갖고 계셨습니다. 이 회장님이. 근데 0.1% 이제 다들 뭐 눈치채셨죠. 5천만 원만큼만 준 거예요. 왜 줬을까요? 당연히 차등배당 때문에 줬겠죠. 차등배당이 있을 때. 그래서 차등배당을 통해 가지고 자금 출처를 일부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보니까 지금 한 4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을 어떻게 하면은 이 회장님은 이제 본인의 주식을 다 주기 싫고 한 5대5 정도로 만들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 가치는 당연히 상증세법상 평가했어요. 시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주식 취득을 했습니다. 각 주주별로 균등하게. 근데 자녀는 워낙 작아서 7집밖에 없어요. 근데 회장님은 한 30억 정도. 회장님이 30억 한 이유는 가지급도 조금 있으셨기 때문에 가업승계를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요걸 취득했습니다. 세금은 한 6억 5천 내셨죠. 한 20%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 주식 취득을 하고 그리고 자기 주식 취득을 하는 기간 동안에 가업승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식 취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무관 자산이에요. 이걸 취득하는 순간 가업승계에서 이제 불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한 35억 정도 5억 빼고 30억이 10%이기 때문에 35억 정도 가업승계를 했는데 이때 업무무관 자산 비율이 15.3%였어요. 왜냐하면 아직 자기 주식을 안 해서 가지급을 못 없앴기 때문에 업무무관 자산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15.3%를 계산하니까
한 4억 6,400 정도 나왔고 증여재산이 이제 30억 돼서 지금은 가업승계 증여특례가 연부연납이 되잖아요. 그래서 연부연납하고 세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사전 증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0.1% 하면서 5천만 원 썼기 때문에 세금 내고 이렇게 해서 자녀 지분율은 가업승계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원래 갖고 있던 주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가업승계로 받은 주식이에요. 근데 가업승계로 받은 주식은 처분하면 안 되죠. 끝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많이 하는 주권을 발행합니다. 주주권. 그래서 요거는 가업승계로 받은 를 해놔요. 그리고 나서 주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주식 했었죠. 그리고 가업승계 했었죠. 그러니까 지분율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회장님이 46.16, 자녀분은 가업승계를 통해서 29%로 올라갔습니다. 10% 세금 내고 그리고 자기 주식이 한 24%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업승계를 통해서 자녀가 확보한 지분율이 29% 그리고 관계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그 관계에 대부분은 있으세요. 그래서 관계회사가 100% 자녀가 주주예요. 1인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2차 자본 정책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주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자를 하거나 배당을 하거나 했을 때 권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림자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그랬는데 대표님하고 자녀가 액면 10,000원에 2억 원만큼 자본금을 증자하게 됩니다. 실제 자본금보다 이제 늘어났죠. 5억으로. 여기 앞에 잠깐 보시면 실제 여기 자본금이 3억이었어요. 3억이었다가 3만 주인데 지금 5억으로 늘어났죠. 2억만큼 늘어났습니다. 이게 2억 늘어남으로 인해서 실제 자녀가 32.85%로 증가하게 되죠. 이 지분율은 전부 자기 주식에서 온 거죠. 자기 주식 지분율이 떨어졌고 그러면 이렇게 증자를 하고 나면 증자 후에 주식 가치는 아마 다 계산하실 거니까요. 이게 왜 이렇게 떨어졌냐라고 보면 40만 원짜리를 10,000원에 증자해서 주식 수가 늘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주식 수가 늘어나서 가치가 27만 8천 원이 됐는데 자기 주식은 안 늘어났어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자기 주식 7,449주도 27만 8천 원으로 평가가 되는 겁니다. 아까 40만 원에 산 거를 27만 8천 원에 자녀 법인으로 넘길 수 있는 유의지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자녀가 100%인 관계회사에 자기 주식을 처분합니다. 7,442주 20억밖에 안 돼요. 계산해 보니까. 원래 살 때는 30억 정도 샀죠, 저희가. 그래서 9억의 마이너스가 생겨요. 그러면 손익가치가 또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 주식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처분 손실을 인정해요. 그러면 주식 가치가 또 그만큼 희석이 됩니다. 그러면 최종 주주 구성이 어떻게 되냐? 대표님이 52.25%, 나머지 자녀 47.75%. 굉장히 만족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반반 정도 갖고 싶다 했는데 그래도 내가 좀 더 많으니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분을 바꿨습니다. 이거 했을 때 가만히 보시면 대표님이 자녀에게 직접 한 거는 가업승계 증여특례 빼고는 없어요. 전부 간접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차등배당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법인은 차등배당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관계회사에다가 2억의 배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다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2억에서 실제 본인, 자녀는 32.85%니까 자녀 지분율은 이게 이제 내가 내 법인에 증여를 하면 그 법인의 주주가 나면은 나는 나에게 증여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지분율만큼 계산하면 특정 법인 증여이익이 생기지 않아서 2억의 배당을 했어요. 이 배당은 1년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업 연도가 아니고 1년이에요. 만약에 11월에 했다. 그럼 내년 11월 지나야 됩니다. 달력으로 1년. 반드시 지나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등 배당하니까 아버지가 배당 포기한 금액에서 법인세를 빼고 나서 계산하니 1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 법인 증여이익이 안 생기고
자기 주식을 처분하고 났더니 주식 가치가 40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뚝 떨어져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녀 회사로 대표님은 주식을 파셨어요. 팔 수도 있고 또 증여할 수도 있고. 한 주에 40만 원짜리 40만 원이면은 한 주밖에 못 주지만 23만 원이면 뭐 2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활용을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면은 이제 모든 전략의 이제 필수 조건은 평가예요. 지금 많이 논란이 되는 것도 부동산도 감정평가를 한다. 또 부동산 과다법인의 주식도 감정평가를 한다. 지금 내년부터는 취득세도 시가 인정액으로 과세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주식 가치를 관리하는데 중요한 게 뭘까? 사실 잉여금이에요. 잉여금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하게 될 가업승계의 이제 핵심은 순자산과 순손익 가치를 동시에 조정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지속적인 배당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부실 자산도 정리해야겠죠. 뭐 가장 어떤 대표적인 게 뭐 가지급 이런 것들이 많아요. 또 이제 부실 채권, 매출 채권인데 대손을 떨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도 하셔야 되고 또 가끔 보면 잉여금이 쌓이는 이유가 대표님들이 급여를 많이 안 가져가세요. 세금 때문이기도 하고 내 회사를 위해서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오히려 보수를 어느 정도 가져가시고 회사에 가수금을 넣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하나는 퇴직금을 위해서 요즘 뭐 DC형도 하고 또 CEO를 위한 어떤 적립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또 잉여금이 누적되는 걸 조정할 수 있죠. 그리고 결산조정상, 뭐 배당금 같은 거는 당연히 이제 활용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잉여금 처분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은 세법 하나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민법, 그쵸, 상법 모든 분야를 아울러서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처분 잉여금을 가지고 뭐 자산을 투자하든 배당을 하든 상속증여 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걸 실행할 때 부인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여기 계신 전문가들과 함께 하셔야 되고 또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이게 상속이나 증여는 가족 간의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승계 자녀를 위해서 100% 줬다가 유류분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 또 이제 젊으신 대표님 분들은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가 우선주 증자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셔야 되고 세금은 요즘은 정말 세금을 많이 부과하려고 과세관청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예 정보를 분석하는 과가 따로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처분 잉여금이 우리 이거 나오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우리 세법 바뀌려고 했었죠. 쌓여있는 잉여금에 대해서 세금 내라. 바뀌려고 했습니다. 근데 배당 안 하면 배당한 걸로 보고 세금 먼저 내게 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이 됐었죠. 근데 외국에서는 실제로 개인과 법인이 선택해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일본도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는 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합리적으로 아마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잉여금은 지금 말씀드린 이 방법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은 꾸준히 이제 엑시트를 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엑시트 할 수 있도록 오늘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조금 이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